옛날 옛적 사람들이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한 삶을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의 이름은 건강마을이었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자연 속에서 나는 식품으로 식단을 짜곤 했어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슈퍼푸드였죠. 이 마을의 어르신들은 모두 이 슈퍼푸드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곤 했어요. 먼저 이들 중 하나는 퀴노아였어요. 퀴노아는 우주의 알곡이라 불릴 정도로 완벽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이었죠. 건강마을의 사람들은 이를 밥처럼 요리해서 모든 식사에 곁들였어요. 그들은 이러한 식습관으로 힘과 지구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치아씨드가 있었어요. 이 작은 씨앗은 물에 불리면 스스로 젤라틴 같은 성질로 변해 소화에 원동력을 제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에 이 치아씨드를 넣어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였어요. 블루베리는 마을의 과일밭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며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했어요. 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귀리는 네 번째 슈퍼푸드였어요. 귀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마을 사람들의 단단한 장 건강을 책임졌어요. 귀리는 맛있는 죽으로 변신하여 아침상에 자주 올랐답니다. 다섯 번째는 연어였어요. 마을 근처의 강에서 연어는 흔히 잡히는 물고기였고 높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유명했죠. 연어를 주기적으로 섭취한 덕에 많은 사람들은 심장 건강에 아주 좋았어요. 여섯 번째, 초록잎 채소들, 즉 케일과 시금치 같은 것이 있었어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이 채소들은 종종 샐러드나 스무디 형식으로 사람들의 식탁을 장식했어요. 일곱 번째, 아보카도는 지방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지방의 공급원으로 여겨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피부가 좋았던 비결 중 하나는 꾸준한 아보카도 섭취였어요. 여덟 번째는 마카였어요. 마카는 자연의 에너지 음료로 불렸으며 신체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이를 차로 만들어 마셨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된 것은 아몬드였어요.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죠. 이곳의 학생들이 대개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것은 아몬드를 꾸준히 먹은 덕분이었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 고구마였어요. 고구마는 비타민 A와 섬유질이 풍부하여 눈 건강과 소화를 도왔답니다. 심지어 디저트로 만들어진 고구마는 어른과 아이 모두가 좋아하는 별미였어요. 이처럼 건강마을의 사람들은 이 10가지 슈퍼푸드를 식단에 포함시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자연이 주는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죠. 이러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자연과의 유대였던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현대인들도 이들에게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다. 아침을 시작할 때, 피곤할 때, 집중력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흔히 커피를 찾곤 한다. 하지만 매일 마시는 커피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글에서는 커피를 마실 때 조심해야 할 점과 커피의 잠재적 이점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 우선 커피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에 대해 알아보자.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하여 정신을 맑게 해주고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특히 업무 시간이나 시험 준비 등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안감,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하루에 400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략 커피 4잔에 해당한다. 커피의 또 다른 이점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산화 물질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 의하면 커피를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특정 유형의 암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커피의 이점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체질, 유전적 요인, 건강 상태에 따라 커피에 대한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페인에 민감한 일부 사람들은 적은 양의 커피도 불면증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은 카페인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기도 한다. 평소에 커피를 마실 때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당분과 크림을 과도하게 첨가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의 쓴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설탕과 크림을 추가하지만 이는 오히려 칼로리를 증가시키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블랙 커피를 마시거나 최소한의 첨가물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하다. 늦은 오후나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적당히 마실 경우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별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커피는 우리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주는 존재임을 잊지 말자.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일상에 쫓기고 있던 나는 일주일 내내 쌓인 피로를 풀 방법을 찾고 있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요가를 추천했지만 바쁘고 귀찮기도 해서 망설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온라인에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가 자세에 대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본 기사에는 초보자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요가 자세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시도한 자세는 산 자세였다. 이것은 요가의 기본 자세 중 하나로 정면을 바라보며 똑바로 서서 양팔을 몸 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리고 발을 붙인 채 호흡을 고르는 자세이다. 이 자세를 통해 온몸의 긴장감을 풀고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서 피곤한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고양이 소 자세였다. 매트 위에 네 발로 서서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아래로 내리고 머리를 위로 띄우는 소 자세와 숨을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 머리를 내리는 고양이 자세를 번갈아 가며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 자세를 통해 등과 목의 긴장감이 풀리고 척추의 유연성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평소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내게는 정말 좋은 운동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사 자세가 있었다. 발을 넓게 벌리고 앞 무릎을 구부린 후 두 팔을 천천히 위로 올리는 자세이다. 이 자세를 통해 하체에 힘을 길러주고 균형 감각도 키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무릎이 떨렸지만 점점 자세가 안정되면서 뭔가 강인한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자세는 아기 자세, 차일드 S 포즈였다.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몸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였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하체의 피로도 함께 풀어주었다. 이 자세를 통해 요가의 진정한 의미, 즉 몸과 마음의 조화를 조금이나마 느꼈다. 요가를 한 후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요가가 단순히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도 나는 바쁜 날들 중에도 시간을 내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요가 자세들을 꾸준히 연습했다. 점점 능숙해지는 내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고 친구들에게도 요가의 매력을 전파하고 싶었다. 요가는 차츰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 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분주한 도시에서 유명한 영양사인 에밀리 카터 박사가 있었습니다. 카터 박사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으로 명성을 쌓으며 수천 명의 고객들이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많은 관심사 중 간헐적 단식은 특별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헐적 단식이 단순한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덕분에 매력적이라고 느꼈으며 이를 세미나에서 열정적인 청중에게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건강 애호가와 호기심 많은 관객들로 가득 찬 가운데 카터 박사는 간헐적 단식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며 구두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식사 패턴이 음식을 먹는 기간과 단식 기간이 번갈아 이루어지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언제 먹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특정한 시기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며 가까이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방 안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청중들이 궁금해하던 간헐적 단식이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카터 박사는 간헐적 단식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세포 복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세포가 기능하지 않는 구성 요소를 제거하는 생물학적 정화 작업인 자가포식을 설명하며 단식 중에는 이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져 노화 관련 질병을 방지하고 신체를 내부에서부터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대사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E형 당뇨병에 취약하거나 현재 이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단식이 이러한 일반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하고 약물 없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카터 박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단식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으며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병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한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마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잠재적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카터 박사는 많은 참석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체중 감량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음식 소비의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줄이게 되고, 이는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호르몬 기능의 향상과 결합되어 과도한 체중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경고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으며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접근 방식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특정한 의학적 조건이 있는 개인, 임산부 또는 식이장애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세미나가 마무리되었을 때 카터 박사는 질문을 받을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방안은 적절한 단식 일정에서 초기 배고픔,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들로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녀는 인내와 전문성으로 각 질문에 답하면서 간헐적 단식이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든 일관성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참가자들이 세미나를 떠날 때 그들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자신들의 몸에 자연적인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탐구할 영감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세미나는 단식에 대한 교훈을 넘어 고대의 관습과 현대 과학이 만나는 자기 발견의 이야기였으며, 무엇보다도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건강 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증거였습니다.